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이 시간에는요, 르네상스 융합의 용광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15세기에 피렌체는 말 그대로 융합의 용광로였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개의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서 서로 섞였을 때 굉장히 새로운 영역 또는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그런 창조적인 작업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은요, H2O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융합한 결과가 우리가 마시는 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태양도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융합의 결과를 우리가 태양빛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피렌체로 한번 구글 지도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너무도 유명한 피렌체 대성당이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또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만은, 자, 피렌체 대성당에서 자, 왼쪽으로 조금 가면 비슷한 도매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피렌체 대성당보다는 작죠. 이 피렌체 대성당이 돔을 만들었던 사람이 브루네레스키인데요. 역시 이 작품도 브루네레스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산 로렌조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로렌조 성당은요, 그 유명한 메디치가의 개인 예배당이 있는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요, 이 앞에 보면 피렌체 대성당 앞쪽에 보면 산 조반니 세례당입니다. 이 산 조반니 세례당도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렌체 대성당에 보면 여기 탑이 있죠. 이 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지오토 탑이라고 합니다. 지오토의 종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셨다면 지오토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오토라는 사람은 서양 회화의 아버지 또는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중세를 뚫고 회화의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이 에도라는 너무도 유명한 이 작품에 감정들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중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을 진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안에 공간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을 보게 되면 명암을 통해서 질감도 표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회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의 새벽을 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는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이렇게 르네상스 시기로 넘어오는 그 경계지대에서 새로운 미술의 화풍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지오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지오토가 아까 보셨던 두오모 대성당의 종탑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이자 건축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지오토의 종탑이 조토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지오토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오토 종탑이라고 이름을 붙여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르네상스의 융합적인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르네상스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어우러지는 융합적인 분위기에서 융합적인 분위기에 어떤 인재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르네상스형 인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르네상스는 시기적으로 융합적인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융합의 영광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자, 이 피렌체 대성당의 큐폴라, 즉 돔이죠. 이 돔은 처음에 완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돔을 완성한 사람이 그 유명한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그런데요, 이 브루넬레스키가 돔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브루넬레스키에 대한 영상을 따로 여러분에게 찍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1401년 15세기 초 입구에 여기 보시는 산 조반니 세례당에 청동문을 만들고자 하는 공모전이 있었죠. 그때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요. 브루넬레스키가 공동 제작자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베르티라는 사람이 이 청동문을 만들어냈는데 후에 미켈란젤로로부터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받습니다. 정말 대작을 남겨놓았죠. 그런데 이때 공동 제작자로
당선이 되었던 브루넬레스키는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피렌체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도움을 연구할 수 있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16년 동안 기나긴 연구 끝에 이 도움에 관한 기술을 드디어 그가 발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론화시킵니다. 그러다가 1417년에 자, 도움을 공모하는 도움 공모전이 있게 됩니다. 이때 브루넬레스키가 당선이 되지요. 역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베르티는 공동 제작자가 됩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둘의 위치가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베르티도 너무도 뛰어난 천재입니다만은 자, 브루넬레스키는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바꿨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았지 그 누구도 완성할 수 없었던 이 두오모의 돔을 만들어냈었죠. 두오모 성당 앞에 브루넬레스키가 두오모 쿠프라를 바라보고 있는 조각인데요. 이 브루넬레스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도나텔로죠. 바로 조각가 도나텔로입니다. 이 도나텔로의 조각상을 보면 특이한 것은 망치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서 누군가 자기에게 작품을 의뢰했는데 그 작품을 다 만들어서 건넸을 때 싫은 표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트집을 잡는다든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망치로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을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작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 도나텔로에게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럴 정도로 성격이 괴팍했던 사람인데 이 도나텔로는요 브루넬레스키보다 9살 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로마로 유학을 갈 때 이 도나텔로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도나텔로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라이벌인 기베르티에게 가서 조각을 배우라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도나텔로는 기베르티에게 가서 조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됩니다. 15세기 초기 르네상스에 있어서 최고의 조각가가 된 것이죠. 자, 이 작품이 도나텔로의 예수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자, 여러분 제 설명을 따라서 이 도나텔로의 예수상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시절에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어떤 조각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라 르네상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조각의 특징은 뭐냐면 이상화시키거든요. 신체를 이상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신체의 모습으로 가장 비율과 균형이 잘 맞는 그런 형태의 조각을 만듭니다. 그럼 예수님의 상이 근육질의 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이상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요. 산타크로치의 성당에 있는 이 도나텔로가 만든 조각상을 브루넬레스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안 좋은 표정을 짓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농부잖아, 농부. 브루넬레스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같았으면요. 당연히 이 도나텔로는 망치로 그 작품을 부셨을 것입니다만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브루넬레스키가 신형님과 같은 브루넬레스키가 하는 말이라서 부술 순 없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어디 형님이 한번 만들어보소 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요. 브루넬레스키가 도나텔로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예수의 나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보고요. 도나텔로가 기절할 듯이 놀랍니다. 두 작품을 비교를 해보시죠. 자, 이쪽은 도나텔로의 예수상이고요. 여기는 브루넬레스키의 예수상입니다. 도나텔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은요. 자기와 같이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표현됐던 겁니다. 브루넬레스키야말로 정말 르네상스형 인간이었죠. 융합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건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조각가였던 것이죠. 뛰어난 조각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도나텔로는 브루넬레스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도나텔로의 작품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예언자 하박국이라는 도나텔로의 작품인데요. 외적인 비율, 조화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작품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이 작품이 더 르네상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의 결과와 과정이 결국은 휴머니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훨씬 휴머니즘적인 르네상스적인 그런 성격을 더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브루넬레스키 또한
전형적인 르네상스형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더불어 잘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형 인물은 융합형 인물이다. 한 분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도 호기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융합의 결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인물들, 그것을 바로 르네상스형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나텔로에 관해서 한 작품을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도나텔로의 청동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상 하면 후에 미켈란젤로가 또 위대한 다비드상을 만듭니다만은 이 청동 다비드상 또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 다비드상을 보면 정말로 신체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포스터, 짝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은 역동적인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옆에 조각을 보세요. 옆에 조각상을 보시면 날아오르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령의 신, 상업의 신인 헤르메스를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조반니 다 볼로냐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도나텔로의 작품과 이 작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비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르메스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죠. 자, 여기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5세기의 르네상스는요, 이렇게 융합의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융합은 어떤 융합인가요? 자, 르네상스라는 말이 고전 시기를 기원전 5세기 그 시대를 정점으로 하는 고전기를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1000년의 기독교 중세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그리스의 융합의 결과로 르네상스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 전통인 헬레니즘과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인 헤브라이즘의 결합이, 융합이 바로 르네상스기에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르네상스의 특징이 뭐냐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르네상스는 그래서 거대한 문화 융합의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피렌체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여기가 말씀드린 두오모 대성당,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올라가면 산 로렌조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조금 더 가면 또 하나의 성당이 보이는데요. 이 성당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입니다. 전면에 파사드인데요. 파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사드의 모양을 보면 전형적인 르네상스형 비율과 대칭을 중요시하는 르네상스형 양식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베르티는요, 브루넬레스키와 아주 가까운, 쉽게 말하면 브루넬레스키 사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베르티인데요. 알베르티 역시 전형적인 르네상스형 인물이었습니다. 르네상스형 인물이다라고 하면요, 바로 융합형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심 분야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르네상스형 인재다, 르네상스형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5세기에는 그런 인물들이 정말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까 보셨던 산타 마리아 노벨라 대성당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건축에만 능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호기심이 있어서요, 그는 최초로 회화론과 건축론에 관한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미술 이론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브루넬레스키에 의해서 선원근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선원근법을 알베르티가 바로 책으로 써서 이론화한 사람입니다. 이도 역시 굉장히 다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르네상스기에 중세 장인들과는 달리 예술가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분명한 과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알베르티도 브루넬레스키와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는 아주 역사적인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마사초의 삼일체입니다. 아까 지오토는요,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다, 르네상스 새벽을 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사초는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최초로 회화에 적용시켰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사초에 오면 르네상스 회화의 이론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의 완성을 그 이론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처음에 브루넬레스키가 선원근법을 발견했고요. 알베르티가 그것을 이론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화한 것을 실제 그림에 적용을 시켜서 원근법을 완성시킴으로써 르네상스 회화의 실질적인 출발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마사초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자, 이 작품을 보게 되면요. 실점을 통해서 원근법이 입체감이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초의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요. 당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마치 벽 안으로 구멍이 뚫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입체감이 생생하게 느껴진 그런 원근법을 회화에 최초에 적용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마사초였던 것입니다. 자, 브루넬레스키 건축가이자 조각가였습니다. 도나텔로, 그 다음에 알베르티 건축가이자 이론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마사초가 회화의 원근법을 적용시켜서 이러한 르네상스의 표준적인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자, 이들이 15세기 초에 피렌체의 르네상스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서로가 자기의 장점 분야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분야에만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를 넘나들으면서 서로의 영역에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융합이 일어나는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15세기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에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융합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15세기 초에 피렌체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르네상스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결합이다. 융합이다. 르네상스는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